유종필 목사님 나오셔서 구역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화분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칠판을 옮기는 백집사님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남들이 다 앉아있을 때 이렇게 모습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귀한 특송한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보석같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동산교회 구역장 한 명은 타 교회 100명 가도 안 바꿉니다. 대단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역장 교육을 통해서 제가 몇 번 가르쳤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구역장님들은 또 반복해서 아마 교육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구역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인 모든 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잘 구역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은요, 교회가 존속하는 한 이 구역은요 반드시 계속 있어야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구역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역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성경적으로 잠깐 얘기한다 그러면은 가족 단위라고 하는 족장 시대부터 가족 단위가 구역입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몇 명의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여져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는 12명 제자를 데리고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백 명을 데리고 목회하신 게 아니라 12명을 소수의 12명과 집중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소그룹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승부는 어디서 나는 거냐면 그 소그룹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사례들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제가 한번 대충 좀 보아보니까는요, 6세기에 베네딕트 교단의 수도원도 소그룹 운동을 했고, 12세기에 왈도파라고 하는 종교개혁 이전에 활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소그룹 활동을 해요. 1727년전은 진젠도르프를 중심으로 하는 헤론 후투라고 하는 소그룹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1728년도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이한 소그룹이 움직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소그룹으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05년도에 이제 윌리엄스 대학의 건초토미 기도회라고 하는 5명의 대학생이 소그룹 기도회를 하면서 세계의 선교에 불을 붙였어요. 역사를 보면 이 소그룹을 통한 역사가 계속해서 교회를 살려나갑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몇 사람들끼리 만나는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왜 그렇게 소중하냐? 그것은 소그룹만이 가지고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존속하는 한은 소그룹은 반드시 존속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눈을 뜬 사람들이 지금 이제 미국, 한국, 싱가포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Y교회, 그 교회의 성장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구역이라고 하는 구역 모임이 성공 요인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에 수출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이적인 한국교회 성장을 배우러 왔던 사람들이 다 손바닥을 치면 가는 게 뭐냐면 기도, 새벽 기도 이런 것도 하는 특징이지만 이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이게
구역을 한국 교회를 살린 요인이었구나. 이걸 배워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구역 활동이 이게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여지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한 사례가 있어서 사람들이 또 그쪽에 배우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면은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구역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구역을 하나의 교회로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일반 교회에서 교회와 똑같은 활동을 하는 가정교회 움직임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한국에 또 들어와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시작됐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좀 반감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개념이 약간 좀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역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역에 대한 이해부터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역을 좀 이해하자라고 할 때 구역이란 뭐냐라는 요 얘기. 구역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설명할 때 이걸 셀이라 그래요. 셀. 근데 셀이라는 것은 라틴어 셀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셀카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나온 셀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게 무슨 뜻이냐면 셀카라는 라틴 말은 작은 방이란 뜻이에요. 작은 방. 근데 요거를 지금 사전을 찾아보면은 요걸 뭐라고 표현되냐면 보통 세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세포. 그러니까 구역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세포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면 이제 구역에 대한 이해가 좋습니다. 세포. 그러니까 생물체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작은 세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러한 생물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본 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뇌가 있죠? 그럼 뇌도 세포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뇌의 세포가 몇 개냐? 누가 세어봤겠어요? 근데 보니까 100억 개에서 140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게 뇌라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뇌 세포를 깨워라. 뇌 세포를 깨워서 치매를 예방해라. 10년이 젊어지는 세포 건강법. 그러니까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10년이 젊어진다. 건강검진을 세포검진이라. 그래서 이 세포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것들을 그거를 깨워서 치매를 예방하고 그것이 건강할 때 10년이 젊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뇌세포만 그 세포라고 하는 게 한 100억에서 140억 개라고 한다면 인간 몸에 있는 모든 소금물은 조직들이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인간 몸은 세포가 몇 개가 될까? 약 60조 개네. 60조.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60조 그러면 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뭐 어쨌다고 이제 개념이 안 오는 거죠. 너무 많은 거니까 다 세포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세포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작은 세포들이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결국은 구역이라는 작은 구역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양한 용어를 쓰기도 해요.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동의어, 구역과 같은 단어가 소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그룹, 소는 작다는 거, 그룹은 영어인데 보통 소그룹이라는 것은 7명에서 10명,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그 그룹을 소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소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 구역을 순이라고 CCC라고 하는 성경에서 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소그룹을 목장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룹, 반 이런 식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역이라는 기성교회의 이 모습이 소그룹이나 혹은 뭐 반이나 뭐 순이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활용된 게 보통 선교단체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도 이걸 빨리 깨달은 거죠. 아하, 조직의 승부는 소그룹에 달려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잘 활성화시키면 조직이 발전한다. 그래서 뭐 각종 선교단체들마다 다 이런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뭐 조희선교회도 그렇죠. 뭐 CCC 그렇죠. 뭐 IVF도 그렇죠. 뭐 내비게이터 그렇죠. 선교단체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그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소그룹 리더 핸드북이래요. 우리 구역장들이 예전에 다 공부를 한 거였는데 소그룹 리더 핸드북이라고 하는 거를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소그룹을 활성화시킨지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면 소그룹이라고 하는 구역의 생사가 교회 전체의 생사를 결정하고 소그룹의 건강 상태, 구역의 건강 상태가 구역 전체의, 교회 전체의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신체의 세포가 건강할 때 신체가 건강하듯이 교회나 나와 너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역이라는 소그룹이 건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구역이 필요한데 작은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용어를 뭘로 쓸 거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가정교회, 뭐 그다음에 무슨 목장, 뭐 순, 뭐 뭐로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역이라는 것은 보통 10명 안팎으로 뭐 7명에서 10명 안팎의 소수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구역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이 구역의 중요성이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역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그 중요성으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구역의 중요성 첫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성도를 관리할 수 있는 게 구역이라는 거, 소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성도 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못해요. 구역이라는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성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실제적인 성도 관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다른 데서는 안 되고 구역에서만 성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까라는 이유는 좀 이따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구역에서만 가능한.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구역이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구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 구역이 전체의 조직력 혹은 전체의 내적인 내실을 기하는 것이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실한 교회냐,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러한 교회냐, 아니면 뭔가 탄탄하게 보이지 않는 쫙쫙 연결되어 있는 그 깊이 있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은 구역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부실하면 교회라는 전체가 다 부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깨지고 물이 터지고 쏟아지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역이 쫙 살아있으면 그 구역을 통해서 전체의 조직력이 교회의 전체 조직력이 살게 되고 내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구역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효과적인 전도의 장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도 제가 이제 어떻게 구역의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은 중요하구나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다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도 하면서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구역에서 이루어진다. 아니 뭐 구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나요? 그냥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따 이제 지금부터 그걸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구역에서만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에는 독특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역의 속성이라는 건 특성을 말하는 건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첫 번째 특성이 인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성. 이거는 빨간 글씨로 써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라는 통보인가 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감을 갖는 성도라 그러면은 전쟁 나무는 예배드리러 한 명도 안 올 것 같고 뭔가 목숨이 위태하다 그러면 교회를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스쳐가더라고요. 야, 그러니 그 옛날 진짜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우리의 선조들은 대단한 겁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탁 떠도 그냥 교회 안 가. 막 이러는데 그 옛날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러 갔었던 사람들.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의사가 얘기하는데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대부분은 그냥 지나간답니다. 소수의 연약한 자들만이 치명적인 것이 된다는 거에서 뭐 제가 또 너무 그냥 이렇게 정부는 지금 막 심각 단계로 막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살고 죽는 건 주의 손에 달려 있고, 예, 우리는 뭐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뭐 불러가시면은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 주님 나를 맞이하시리 그러고 가면 되는 거죠. 뭐. 물론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위축감 들어가지고서 막 할 거를 못하고 이러는 것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역의 속성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역은 아까 말했잖아요. 소수의 몇 사람이 만나는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게 소그룹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대 개념이 뭐냐면 이거는 기계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는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듣는 입장이고 저는 그냥 전하는 입장 아닙니까? 소그룹은 그게 아니에요. 같이 둥그렇게 앉아 있어서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소그룹 할 때 어떻게 돼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뭔데? 이거야. 아, 그렇게 이해를 했구나. 그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것들이 거기에 맞춰진 이야기들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소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때는 제가 설교를 쫙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는 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해를 전혀 못했거나 다르게 이해했거나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건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제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자, 그런데 구역에서는, 소그룹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뭔지, 그거를 내게 다시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나의 또 대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들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인격성이라는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그룹의 특성을 말을 하는 거죠. 그 어디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구역 외에는 사실상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도 물론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그렇게 몇 사람들이 3, 3, 5 모여서 거기에서 서로 간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인격성, 퍼스널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구역의 특성입니다. 이 구역을 잘하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구역의 속성이 특성이 뭐냐면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인격성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상호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호성이라는 것은 반대적으로 말하면 일방성 혹은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방성이 아닌 거예요. 상호성이라는 것이잖아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라는 거죠. 근데 상호성은 단순하게 사상을 교류하거나 의견을 교류하는 정도의 상호성이 아니에요. 더 큰 효과가 뭐냐면 이 구역은 사람이 5명, 6명이든 3명이든 만났을 때 반드시 얼굴을 보고 앉아야 되죠. 여러분과 같이 뭐 줄에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이 상호성은요, 서로를 보면서 치료를 받아요. 누군가가 나는 있잖아 오늘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글쎄 그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이 사람도 그랬구나.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저 정도 가지고도 저 정도라면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다. 이게 뭐냐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치료를 받기도 해요. 그게 상호성이에요. 근데 이 구역이라고 하는 거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아빠가 목사인 거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은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가 목사인 게 난 너무 불만스럽다. 왜? 아빠는 토요일 되면은 뭐 설교 준비한다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지, 뭐 때로는 막 신방 간다 그러지, 막 교회에 막 살아있는, 교회에 사는 것 같지, 뭐. 그래서 자기가 아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나는 기독교도 싫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아들이 어느 소그룹에 가가지고 수련회 가서 소그룹 활동을 했는데 그 목사님 아들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막 목사님 아들이 아닌 자녀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애들이 막 집안 얘기하고 엄마 아빠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 목사 아들이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제일 행복한 애들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정말 나는 너무 행복한 집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은 엄마 아빠인 줄을 몰랐던 거야. 근데 입이 이만큼 나고 불평불평 하다가 그 수련회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멋있는 엄마 아빠였구나. 야, 내가 이런 엄마 아빠 밑에 있었다는 게 행복한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야. 어디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런 관계들, 깨달음이나 혹은 치료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성, 인격적인 상호성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구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구역에서.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건 때로는 격려받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지요.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인격적 상호성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실제성이에요. 실제적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구역 활동을 해보면서 알겠지만은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 어려운 무슨 뭐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막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현대시장에서 요즘 콩나물 500원에 얼마쯤 주는지 이런 얘기부터 가장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신발을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지, 머플러는 어디서 싸게 살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이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양한 삶의 현장이 어디서 가장 실제적인 그런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맞춤형 성경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내 현실에 맞는 그런 실제적인 것들이 구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구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발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소그룹은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 뭔가 하나 움직이려면 몇 사람이 딱 결정해가지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민첩성이나 신속성은 소그룹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나누고 결론을 내릴 때 바로 이러한 소그룹에서 나온다.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의 23페이지를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신세대가 소그룹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6가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소그룹을 이해하는 데는 참 책이 잘 나왔어요. IVP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IVP 책들을 좋아합니다. 책을 나름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보세요. 신세대가 소그룹을 통해 누릴 수 있는 6가지 유익. 첫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둘째, 인격적 사귐에 대한 갈망을 충족할 수 있으며 인격도 성장시킬 수 있다. 셋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상처가 치유된다. 넷째, 창조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개선되고 공동체 의식이 생겨난다. 여섯째, 구성원들끼리 가족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말한 내용들이죠. 구역의 속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안경을 바꿔 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은 소그룹이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구역을 잘 활용하면 있잖아요. 내 개인이 치료받고 내 개인이 회복되고 내 개인이 성장하는데 좋아요. 근데 구역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되거나 잘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좋은 혜택들을 다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큰 애로사항, 큰 숙제가 뭐냐면 이거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교회 구역이 많지 않아요. 저도 모태 신앙으로 커오면서 가장 어색하고 힘든 게 뭐냐면 소그룹이었었어요. 한때는요. 소그룹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색한지 몰라요. 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어르신들이 자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랬던 이러한 것의 맛을 보지 못했던 교회의 청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아까 말했던 선교단체에서의 소그룹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생기는 거죠. 기성교회에서 맛보지 못했던 인격적인 만남과 상호적인 만남과 실질적인 만남과 그 기동성 있는 만남들이 이게 얼마나 나를 풍요롭게 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선교단체를 통해서 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면은 건강한 소그룹을 활동을 하는 선교단체, 조유선교라든지 CCC라든지 이런 데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들어가서 배워라.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면은 언어가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져요. 왜요?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보면서 들으면서 배우면서 체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성교회는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본 적이 없고 그걸 보여준 선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을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살려라, 구역에서. 그래서 구역에서 만났을 때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거죠. 사람이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아주 의례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한쪽에서 How are you today? 그럼 저쪽에서 Fine, thank you, and you. 이 기계적인 만남처럼, 예? 동막골 거기 보니까는 미군이 동막골에 떨어졌어요. 근데 동막골 시골 아저씨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그나마 영어를 조금 하는 선생님 한 분이 영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미국인한테 써있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How are you today? 그러면 저쪽에서 Fine, thank you가 나와야 되는데 Fine, thank you가 안 나와요. 책에 틀렸나 보다 이게. 이런 책이 돼 있어. 이게 기계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잘 있었어요? 네, 잘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기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으로 아주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역의 속성은 이런 건데 이거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구역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의 발전 단계가 있는데, 구역은요 마치 세포가 하나 형성이 되어지고 세포가 자라서 소멸되어도 새로운 세포가 나오듯이 구역의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역의 발전 단계가 뭐냐면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남. 그 만남이라고 하는 첫 만남인 구역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의 구역 식구들이 처음 만났을 때 갖게 되는 이 첫 만남의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색하면서 긴장이 되면서 두려우면서 그러면서 탐색을 하면서 의구심을 갖는 시기가 바로 요 첫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첫 만남 때는요 사람들이 항상 처음에 어떻게 돼요? 어색해지는 거야. 처음에 어색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소그룹에 들어온다 그러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낯설고 앉아있는 것이 참 불안하고, 그게 처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다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처음에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면은요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요. 그리고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 용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소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형제님, 내가 왜 형제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형제님, 자매님이란 단어 자체가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 어색함이 첫 만남에 되는. 그러면서도 이 조직의 이 구역은 괜찮은 구역일까? 그런 의구심, 혹시 잘못된 만남은 되진 않을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첫 만남에서 사람들은 두 개의 미묘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속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과 함께 동시에 내가 이 모임에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게 약간 언제든지 뒤로 빠질 준비를 하고 조금 들어온 이 구역의 첫 만남 속에 낯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보면서 조금만 분위기가 괜찮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의 어떤 대단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나의 지금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혹시 여기서 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어떻게든 배척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게 첫 만남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있지만은 신선하기도 하지만 기대도 생기지만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첫 단계. 그래서 처음 단계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려는 상황이 큰 거죠. 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약점 잡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만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만남의 단계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친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첫 만남은 갈등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갈등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조금 더 친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겨? 너와 나는 너무 달라. 그 너와 나는 너무 다른 차이점이 갈등을 만들어내요. 인간이 참 묘한 게 너와 나가 다른 차이점이 처음에는요 그게 재밌습니다. 그게 흥미예요. 그래서 신선하게 느껴지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너와 나가 다른 그 신선한 차이점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어려운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나랑 너무 성향이 다른 사람을 쫙 만났을 때는요, 매사가 재미있고 신기하고 흥미롭습니다. 어이구, 이런 인간도 다 있었네. 재밌네. 좋지요. 근데 그게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길 없어요. 생각이 너무 다르고, 판단이 너무 다르고, 취향이 너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너무 다르고, 그 다름은 초기에는 흥미거리지만 후에는 뭐야? 갈등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차이점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사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된 생각이 듭니까? 잘못 만났다. 난 잘못 왔다. 떠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 단계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잠수 타버려요. 가버려요. 떠나버리는 거야. 끝. 바이바이. 이게 약점이기도 한 거예요. 갈등 단계를 뛰어넘으면 찾아오는 게 안정 단계거든요. 근데 이 안정 단계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타문화권에 타문화의 갈등이 있어요. 문화적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갖는 모습이 그런 거죠. 여러분 해외 처음 나가거나 다른 낯선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흥미롭고 신선하고 야 여기 이렇게 살아가네. 재밌네. 그게 호기심이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 여기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뒤에서 누가 차를 빵 밟은 거예요. 내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한국적 상황은 어떻게 돼요? 나는 서 있고 뒤에서 받았으니까 받은 차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잖아요. 근데 경찰이 딱 와가지고 받친 나보고 가해자라 그래요. 받은 이 사람이 피해자라 그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나라 법이 그래요. 왜 그러냐? 너가 바칠 수 있는 거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 그렇게 안 서 있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요, 바치면 가해자가 돼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문화적 충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못 살게 해서 떠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활이 익숙해져요. 예. 그 생활이. 그래서 안정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게 적응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응. 그러면 적응이 된 그 사람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문화 충격이 또 생겨요. 한국 문화가 어색해요. 한국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처음의 만남이 갈등을 지나서 안정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안정 단계는 정착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단계를 잘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처음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기존의 구역 식구들 몇 명끼리는 이미 안정 단계에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요, 신선해, 사람이. 그 호기심도 있고 기대가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 말은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힘들어하게 되면서 목사님, 그 사람 구역 빼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저를 빼주시든지.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빠지면 본인은 어디 가겠어요? 본인이 다른 데 가도 적응이 못해요. 여기서 적응 못하면 저기서도 못하는 거예요. 갈등을 뛰어넘어 안정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구역의 발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정착 단계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구역은요, 이양을 해야 돼요. 이양이 뭐냐면 구역이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워요. 왜? 이양을 못하다가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구역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한결같이 5명.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들어오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우리끼리 손을 잡고 콕콕 이렇게 고착화된 구역은 세포로 말하면 뭐냐면 세포는 분열하거든요. 분열하지 않은 세포가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고착화된 것이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항상 똑같은 구역으로만 계속 남는다는 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의 타성화되어져 있는 그런 암적인 것처럼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역은 최소한 1년 단위로 자꾸만 나누어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요, 절대 나누면 안 돼요. 구역을 나누니 차라리 제가 죽고 말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구역을 절대 분열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제로 막 찢어놔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그러고 살아. 뭐 이래야 되잖아요. 세포는 분열해야 돼요. 이 세포라고 하는 구역은 분열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구역, 건강한 교회 특징이 뭐냐면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잘 모여서 잘 흩어져서 계속적인 세포 분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에 다른 구역을 하나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구역장님들이나 구역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구역은 올해 하나 더 만든다. 아멘을 안 할 줄 제가 알았어요. 이거를 안 하면 건강한 구역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역을 남전도에 우리는 5년, 7년 했잖아요. 그 집에 숟가락에 몇 개인지도 다 알아요. 뭘 나누시겠어요, 뭘.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나눔을 통해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더 이상 나눌 게 없어. 우리는 다 나눴어요. 왜? 집에 젓가락에 몇 개까지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맨 그 얘기지. 그러니까 뭔가 신선한 그런 인격적인 상호적인 실질적인 그러한 대용들이 주거니 받거니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구역은 반드시 이양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이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양을 해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2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첫 만남에 호기심과 신선감을 가지고 우려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다가 갈등 단계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어려워하다가 간신히 극복해서 안정 단계 또 가야 되는 이 단계를 또 밟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적절히 이루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이 단계의 발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구역들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5가지가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교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뭡니까? 양육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뭐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라고 되어 있지만 구역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구역에 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전도라는 게 구역을 통해서 전도가 될까요? 전도의 가장 좋은 게 구역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전도의 장이 구역이에요. 근데 보통 구역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역에서 무슨 전도가 돼요? 전도된 사람을 구역으로 보내줘야지.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구역에서 전도된 사람이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구역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구역에서는요, 전도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할 때 어떻게 돼요? 항상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에서 영혼 구원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를 위한 기도가 없다면 그 구역은 좋은 구역이 아닌 거예요. 좋은 구역은 만나면 뭐를 하냐면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 A, C, B, C, C, C 이분들에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를 계속하면서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 기도했던 대상자 중심으로 구역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구역 안에서 서서히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앙에 자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아까 말한 것지만 이제 보통 대학교에서 소그룹 활동하는 데서 쓰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책에서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그 내용의 실제 사례 같은 것을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죠. 구역, 친구 초청의 날, 준비해서 사후 관리까지 준비 단계. 소그룹이 시작되면서 날짜를 미리 정해야 한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여유 있는 시간이 좋다. 장소는 다른 일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하숙집이나 자취방 혹은 개인집을 이용하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이런 모임에 부담을 가질 수가 있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를 초대하라. 미리 시간을 내도록 하고 다른 멤버들과 인사를 시키는 등 그런 방법으로 어색함을 줄이는 것이 좋다. 실내 장식, 음식 준비, 게임, 5분 메시지, 간증 등을 나누어서 준비하라. 무엇보다도 기도가 빠진 준비는 위험하다. 자,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진행. 오후 6시쯤 모여서 서로를 간단히 소개한 후 부담을 주지 않는 게임을 통해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한다. 복음성가를 몇 곡 함께 부르면서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다과를 든 후 차를 마시면서 짧고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비디오를 함께 본다. 느낀 점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 사람이 비디오 내용 설명과 함께 복음을 연결하여 소개하는 5분 메시지를 할 수 있다. 비디오 대신에 행복에 초대해서 한과를 발자한 성경 공부나 삶 혹은 인생 등과 같은 주제를 간단하게 토론회를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적당한 시간에 이 모임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친구들의 긴장을 풀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 조치. 바로 다음날 멤버들이 데려온 친구들의 반응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 공부를 권유하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듣기 위해서 전도 집회에 초청하는 것도 좋다. 방학 중에 추구자 수련회에 참석하도록 권유하라. 리더는 참석한 친구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 접촉점을 만들게 노력해라. 이상의 내용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자신의 소그룹과 학교 상황에 맞게 위의 예를 활용하는 창조성을 발휘하라. 이게 뭐냐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거, 소그룹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대상자를 계속 기도해요. 어떤 데는 구역 모임할 때 반드시 빈 의자를 하나 놔두는 거예요. 빈 방석을 나눈다든지. 여긴 누굽니까? 우리 멤버로 들어올 사람 누군가를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가 디데이를 잡는 거예요. 야, 친구 초청의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어떻게 돼요? 그날 날을 정했을 때 구역원 5명이 역할 분담하는 거야. 너 복음성가 준비해. 너는 기독교적인 비디오 하나 준비해. 너는 음식 준비해. 너는 뭐 준비해. 안내해. 멤버를 정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VIP로 구역에서 환영하는 거죠. 집에다 풍선도 달아놓고 입구에다가 빨간 것이 파란 것이로 누구누구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뭐 이런 글도 써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건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내게 나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전도. 자, 소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만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도 간에 이러한 교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교제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친목 교제나 사회에서 말하는 교제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성경에 짚어 말하는 것처럼 형제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것은 아름다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에는, 교제는요, 특별한 교제의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뭐 어떤 특성이 있어요?
구역에서 갖는 성도들 간의 교제는 주 안에서 갖는 교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술주자가 아니죠. 주님 주자예요.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는 영적인 교제권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서 구역이 아닌 데서 사람들과의 교제는 영적이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기도가 들어있지 않고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찬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역에서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제는 반드시 너와 나의 교제는 영적이게 하라. 교회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한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교제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밖에서 교제한다 그러면은 굳이 영적인 교제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는 뭐예요? 함께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는 교제예요. 반드시 찬양과 기도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 교제라고 하는 구역 식구들이 교제가 함께 나들이를 하고 외식을 하고 음식을 먹고 혹은 스포츠를 즐기고 혹은 피크닉 소풍도 좀 간다고 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들어가요? 영적인 분위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상대의 서로의 영혼의 유익을 주는 만남을 추구하는 거죠. 평범한 똑같은 일상의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교제권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쪽의 뉘앙스를 놓치지 않는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교제를 할 때 사람들이 종종 갖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교제한다는 건 항상 재미있게 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항상 재미있게 노는 것만이 교제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는 이성과의 사귐을 말하는 거다? 아닙니다.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교제가 성경 공부를 대신할 수 있다? 아니죠. 교제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돈이 중요하다. 아니죠. 교제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특별히 필요하다? 아니죠.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니죠를 해주세요. 저도 자꾸 얘기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자, 교제는 늘 즐거워야만 한다? 교제에는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제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한다? 교제를 위해서 나를 잘 포장해야 된다? 교제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제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아니에요. 어떤 희생도 감수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주의사항을 생각하면서 공감하는 것, 대화할 때 귀가며 듣는 것, 관심을 갖는 것, 중보기도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여는 것, 에티켓을 지키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역은 교제를 영적으로 하는 것이고, 교제에서 양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구역을 통해서 사람이 신앙이 홀로 서게 될 때까지, 처음 사람이 구역에 왔을 때 낯선 사람이 수신자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구역장이 될 때까지, 리더가 될 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구역에서 양육해 주는 겁니다. 교역에서 양육해 주는 게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구역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먼저 믿는 성도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양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어떤 삶?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의 삶.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예배는 드리는 믿음의 삶. 너 있잖아,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교회 나오지 않는,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삶으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초신자들을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양육의 방법이 뭐냐면 그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 공부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구역에 제가 요약지 나눠주잖아요. 그게 사실은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없이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성경 공부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거냐. 가장 간단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성경 공부는 첫째가 성경에 뭘 말하고 있지? 이걸 첫 번째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무슨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냐? 무슨 맞나요? 쓰는 게 왜 이렇게 이상해져요? what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무슨인가? 뭐야? 이응의 시읒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색해지는지 몰라. 마음이 급해지니까. 뭐냐?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 두 번째는 왜? 그 얘기는 왜 한 거냐? 그 말을 어떻게 나에게 적응할 것이냐? 이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내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본문은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그것이 왜 쓰여졌을까? 이게 왜 쓰여진 거지? 뭘 어떻자는 얘기지? 아, 이게 바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교훈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거기에 맞서 입각해서 나는 이런 생활에 이런 삶에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말씀 속에 나의 현실을 맞춰서 현실적인 내 삶을 말씀에 의한 것으로 맞춰 나가는 거죠.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혼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큐티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구역에 하면 좋은 게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본문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자 11장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쫙 봤습니다.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뭐 하는 거지? 무슨 내용이야? 어떻게 이해했어? 어떻게 이해했어? 나 이 단어가 이해 안 돼. 사전 좀 찾아볼까?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지? 다른 번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지?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이해해요. 그래?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왜 자기를 자랑한다고 얘기를 했고 왜 말이 하는 지식을 강조했을까? 아니 왜 다른 사람을 높이게 나를 왜 낮췄을까? 왜 복음을 값없이 전했을까? 왜 그랬지? 왜 다른 사람이 누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했지? 낯설교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랬지 하면서 그 교훈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정말 거룩한 위대한 바보의 삶을 살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구나. 거룩한 바보, 위대한 바보의 특성이 이런 것들이구나.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교훈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디서 죽어야지? 누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은 그런 걸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다듬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양육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세 번째가 이게 돌보는 거예요. 돌봄이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돌봄이. 목사님 누가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한번 신방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 구역장님이 가시고 구역원들 가면 되잖아요. 구역장이 100번 가는 것보다 목사님 한 번 가는 게 나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목사님이 가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구역에서 돌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붙잡아주고 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자가 바르게 잘 자라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갈등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교회 안 나가고 변명하고 이유되고 그런 사람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키우듯이 돌봐줘야 돼요. 오늘 왜 못 나와요? 무슨 일 때문에 있었나요?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같이 기도할까요? 상담해주고 대화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잘 자라요. 그렇게 해서 커져서 홀로 서기가 될 때까지 구역을 그 식구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봉사가 뭡니까? 봉사는 구역을 통해서 봉사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뭐 봉사가 교회 봉사가 있잖아요. 식사 봉사를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봉사를 해요. 그리고 구역이 사회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에서 우리 구역이 누구를 좀 돕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아까 말했던 성경 공부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전도, 교제, 양육, 봉사가 구역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구역에 대한 얘기는요,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참 무지하게 쓸 얘기가 많습니다. 정리를 하고 좀 마치겠는데요. 구역은 누구의 구역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구의 구역인가? 그의 구역인가? 우리의 구역인가? 기억할 것은 구역은 구역장의 구역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구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역, 나의 구역이에요. 구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구역은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구역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과 같이 구역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가꾸고 신경 쓰고 헌신하고 돌보면서 구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구역장이나 구역원이 구역에 대한 소속의식을 갖지 않고 그 구역을 좋은 구역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좋은 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 집 앞에 있는 텃밭을 누가 아름답게 정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모종삽 가지고 땅 파고 잡초 굴러내고 돌멩이 세우고 꽃이 심고 해서 아름다운 정원을 지는 것처럼 구역은 내가 손수 참여해서 구역은 만들어진다는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은 구역에 대해 들여진 정성에 비례해서 그만큼 구역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구역이 결국은 누구의 구역이 아닌 나의 우리 구역으로서 이 구역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곳이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에 대한 관심이나 적극성과 참여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일거리로 해치워지는 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역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구역은 보고를 위한 구역이 아니라 내가 살자, 내 영혼이 좀 풍성해지자,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성장되자, 나를 위해서 내가 축복받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한 구역으로서 그 구역에 대한 생각을 가져줘야 돼서 구역에 대한 적극성과 사모하는 마음과 참여의식이 있어줘야 돼요. 구역은 이런 존재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벗어난 구역 활동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역에 대한 목적의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구역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은 단순히 수다 떠는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는 게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구역을 통해서 영적인 구역이 되게 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성도가 사랑으로 구역이 묶어지는 것, 선수했던 것처럼,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서로 섬기는 구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역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구역 모임은 정시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는 거예요. 구역장들한테 교육을 시켰지만은요, 1시간 안에 구역을 딱 끝내야 돼요. 딱 끝내고 어떻게 돼요? 끝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가버려야 돼요. 구역 모임 끝나고 남아가지고 여유 있는 시간? 아닙니다. 그때가 시험 드는 시간들이에요. 그 구역 모임에서 1시간 안에 짤막하게, 쌈박하게 딱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그 다음에 빨리 딱 본 자기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외에도 구역을 위해서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함께 에티켓을 배워야 돼요.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역장과 우리 구역원들 모두가 함께 정말 제대로 된 구역, 그냥 단순한 친한 구역이 아니라 거기서 양육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훗날에 우리 구역이 2개, 3개로 다시 또 다른 구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역으로 목표의식,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